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검찰의 영장 청구 그 시점이 대선 일정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선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한다 아니다 의도보다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그다음에 이후에 탄핵 선고 이후에 구속 수사 여부를 두고도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 있고요. 뭐 정치권 내지는 이제 일반 국민 여론 속에서도 뭐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목소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을 더 끌면 끌수록 이 부분 계속해서 이제 어떤 대선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 사법적인 어떤 절차나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쟁점으로 크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빠른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윤희웅 센터장님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됐지 안 됐지는 아직 뭐 명확치 않습니다만은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 지금 최근까지 대통령을 했던 분이 이제 어쨌든 구속이 될 경우에는 이제 우호적인 지지층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어쨌든 대통령들에 대한 뭐 불행한 사태라든가 구속 등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뭐 그런 것들이 논란이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던 이른바 이제 현재의 어떤 친박 지지층 또는 강성 지지층들의 지금보다는 더 훨씬 더 강한 이제 결집력을 보일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수층 자체가 사실은 뭐 쪼개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분열돼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강성 지지층과 이른바 이제 합리적 보수층들이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합리적 보수층 같은 경우 성향 같은 경우는 이미 어쨌든 무당파라든가 아니면 이제 야권에서 수용도 높은 중도 후보로 많이 이제 이탈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것이 강성 보수층의 결집은 가져오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구도의 근본적인 변화로까지 이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 왜냐하면 보수적 성향을 갖는 고령층의 경우에는 어떤 국가의 권위적인 결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순응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약간 성향이 있는 분들은 어쨌든 반발이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흐름으로 폭넓게 나타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이 있습니다. 대표님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 이제 여론 추이를 갖고 분석을 해보면 일단 탄핵에 대한 자체에 대한 찬반 여론의 대체적인 구조는 8대2 탄핵 찬성이 80, 그다음에 반대가 20 정도 흐름으로 왔고요. 그리고 현재 선고 이후에 구속 수사를 두고도 여론조사가 몇 개 발표가 됐었는데 대체적으로는 약간 이제 불구속 수사, 구속에 대해서 부정하는 여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조금 바뀌어서 7대3 정도로 구속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역시 저도 비슷한 분석인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정말로 뭐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그다음 구속되는 어떤 광경들이 보여졌을 때 그 부분이 일정하게 이제 보수층 과거에 그 뭐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층들한테는 상당한 어떤 그 감정적인 그 어떤 울림을 주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정치적 세력으로 결집해가지고 뭐 대선 정국까지 가는 그래서 그 판을 흔드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게 7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3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민주당 호남 경선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요. 자, 우선 그 지금 각 당의 경선 방식이 복잡하고 일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잠깐 먼저 설명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그다음에 호남 경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민주당은 먼저 이 대표님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되는지.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오늘 이제 호남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현장 투표는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ARS 투표를 해서 지역별 순회 경선의 첫 번째 호남 경선 결과가 발표되고 앞으로 권역별 현장 투표와 ARS 투표가 계속 병행되면서 지역 순회 투표가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도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경선인단은 1, 2차 두 번에서 모집이 됐는데 2차 모집된 선거인단은 마지막 그 순회 경선인 수도권 때 전체 통합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합산된 그 결과가 4월 3일에 발표되면서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안 되면 과반이 없으면 1등이 50%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4월 4, 5일에 2차 결선 투표를 해서 다시 후보를 뽑게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책임 당원과 여론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50%씩 반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책임 당원 현장 투표가 이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26일에 일단은 당원 투표가 있었고요. 지금 3월 29일, 3월 30 이 양일간에 걸쳐서 이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달 마지막 날인 3월 31일에 이제 후보가 이제 선출 확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꺼번에 발표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 국민의당이요. 국민의당은 이제 지난 주말 동안에 광주 전남을 시작으로 먼저 해서 그다음에 전북 지역까지 호남에 대한 어떤 권역별 경선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최초로 그 선거인단 사전 모집이 없는 현장 자유투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나 가서 그냥 투표할 수 있는 거죠. 예, 신분증 가져가서 아무나 투표할 수 있고 최종적인 후보 선출은 이제 그런 현장 투표가 80% 그리고 이제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서 발표하게 되는데 이미 호남에서 상당히 예상보다 큰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네. 광주 전남북 호남을 합쳐서 10만 명 가까운 투표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그 60%, 70%대의 그 굉장히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 호남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경선의 기류 자체가 대체적으로 결정이 된 게 아니냐, 예. 승부의 윤곽이 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올 정도로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자 바른정당. 바른정당 이제 가장 좀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요. 다른 정당들에 비해서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30%가 반영이 되고 또 당원 선거인단, 당원들이 30%또 투표를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특별한 것이 국민정책평가단이 40% 이제 반영이 되어서 30, 30, 40%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제 3월 28일 내일이죠. 내일은 이제 후보가 선출 확정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여론조사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이면 이제 후보가 나오기는 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정책평가단 4개 지역에서 1등을 하게 되면서 사실 승기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고 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을 감안해 보면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남경필 지사에 비해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높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당원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당내 이제 역학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른바 유승민계 또는 이제 김무성계 이제 계보들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김무성 의원이 어쨌든 남경필 지사를 물밑 지원한다. 많은 이제 어떤 당원들 지역위원장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다소가 이제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이제 당선 선출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경선 방식 좀 더 자세히 좀 전 보여드렸던 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214만 명, 지난 대선 때보다 2배 이상 지금 그 참여 신청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ARS 신청자가 압도적으로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선인단 자체의 모집 방식에서 다양한 방식의 이제 모집을 했고 또 투표도 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ARS 신청자가 막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는 이게 좀 간편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식이 선을 통해서 선거인단 모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호남이 그 관건인데 호남에서 ARS 투표는 이미 다 완료됐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현장 투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발표가 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묶어서 발표가 되는데요. 네. 지난 이제 22일에 이제 어떤 결과 유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22일에 있었던 각 지역에 있었던 현장 투표들이 있습니다. 이 현장 투표라는 것은 이제 선거인단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현장에 가서 투표하겠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22일 날 투표한 것이 이제 있고요. 그건 전국에서 다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호남에 한 사람들 추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에서 이제 ARS로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 결과를 또 발표를 하고 네. 거기에 이제 오늘 현장 투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대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이제 민주당의 대의원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 대의원들이 이제 현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고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이제 오늘 저녁에 한 6시 30분쯤 아마 결과가 이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ARS는 뭐 다 아시겠지만 자동 응답으로 이제 네. 응답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2002년에 노풍이 불 때 광주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 거기서 판세가 바뀐 거지 않습니까? 오늘 호남 경선 결과가 전체 민주당의 그 경선 판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결국 호남에서 이제 기존의 관측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1등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1등을 한 후보자의 득표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 대세론의 위력 자체가 지금 확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호남의 어떤 경선 결과가에 따라서 상당히 큰 대세론의 어떤 확인과 그 순항 구도를 갈 수 있을지 내지는 이제 앞으로 이후에 벌어질 그 경선 결과 더 지켜보면서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 구도에까지 어떤 대세론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를 낳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아마 오늘 호남 경선 결과를 보게 되면은 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만약에 1등을 하는 후보가 만약에 절반 정도 50% 이상을 안정적으로 상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정치적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인 어쨌든 민주당의 후보가 호남에 확실한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제 비난들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나아가서 어쨌든 국민의당 후보 등과의 본선에서의 이제 경쟁 구도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호남 민심의 유동성
유동성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상당히 앞으로의 이제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네. 1위를 한 후보라고 한다면 어쨌든 50%를 상회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제 2위를 하는 후보라고 하더라도 50%에 달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가깝게 가야지만 이후에 어쨌든 다른 이제 순회 경선 지역이라든가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좀 더 이변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네, 예. 1위와의 현격한 격차가 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오늘 나오는 게 결과가 사실상 어쨌든 민주당 경선의 결과를 규정짓는다, 확정짓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지금 호남에서 여론조사 1위는 계속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달리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그래서 한 50% 넘기면 일단 문 전 대표 입장에서 오늘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아주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이변 없이 갈 수 있다라는 정도의 확신은 줄 것 같은데요. 만족은 한 60% 나와야 아마 만족하는 60%. 건가요? 뭐 일단 그 안철수 전 대표가 광주 전남 경선에서 어떤 득표율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오는 상징적인 수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기대할 텐데 네네. 실제로 가만 보면은 좀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국민의당 경선의 흥행입니다. 이게 여론조사 상에서는 사실상 국민의당 지지율 혹은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최근에 계속 이제 높지 않게 나오면서 뭔가 좀 이렇게 대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접힌 게 아니냐 했습니다만 그 호남 지역 경선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를 이끌어냈고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예상 외의 결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그 민주당 내 경선에서 현재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을 형성해오고 있지만 네. 이 여론조사상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체로 4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세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50% 중반대까지 달하거든요. 이 얘기는 예. 민주당 지지층 외에도 현재 그 야당의 주자들의 관심을 보이는 유권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경선이 끝났을 때 후보가 한 명으로 압축되고 그럼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다 1위 후보에게 흡수될 것일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은 다를 수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어쨌든 주목을 받고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렇게 떠오를 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상보다 더 힘든 구도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자,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그 국민의당 호남 경선이 사실 좀 의외이기도 하고 국민의당 입장이 굉장히 고무되는 그 결과였는데 그 국민의당 경선에 대한 문재인 안희정 두 그 후보들의 발언 들어보고서 계속 듣겠습니다.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경선은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충격을 줬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안방 대세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셀프 대세 같습니다. 우리 당 호남 경선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끝까지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그래서, 것이 예. 필승 카드를 후보로 내서 네, 지금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은 안희정 지사 말이 그러니까 셀프 대세, 안방 대세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세가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공격을 한 것이거든요. 박지원 대표도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에 안 나타난 바닥 미심이 잡힌 거다. 그리고 반문이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 국면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할 때 아주 좋아해서 지지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호감이 가서 지지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필요해서 지지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정권 심판 또는 정권 교체에 대한 이제 그 기류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전까지 보면은 어쨌든 박 전 대통령 어쨌든 탄핵 여부가 불투명했을 때 그 다음에 어쨌든 뭐 그 헌재 인용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이럴 때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 이제 이런 정권 교체 심판 기류들이 강하게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가장 앞서 있는 링에 올라가 있는 선수 중에서 가장 어쨌든 힘이 센 후보에게 몰아줘야 된다. 정권 교체의 최적임자를 뽑아야 한다. 이런 기류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호남에서도 상당히 급격하게 높아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해서라고 지지보다는 이제 필요에 의한 지지 측면이 상당히 강했던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측면을 이제 과연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 있어서 어쨌든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의 어떤 표창 논란이라든가 또는 이제 참여하는 캠프의 인사에서의 어떤 부산 대통령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호남 정서를 일정 부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뭐 말실수라든가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쨌든 공백이 일정 부분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뭐 이제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당 후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략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보다도 이제 유동성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이제 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그 호남 경선에서 6시 반, 뭐 7시쯤 나올 것 같다는데 거기서 문재인 전 대표가 50%냐 60%냐 또는 뭐 의외의 결과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결과가
본선에 서 있지 않습니까? 본선의 경쟁력하고도 직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저는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압승을 하면서 대세론을 이어갔을 때는 네. 이 대선 본선의 어떤 승패에 대한 인식,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때 만약에 지금의 어떤 여러 흐름대로 간다면 큰 이변 없이 대선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게 이제 압승 구도로 가지 못하고 추격당하는 모양 내지는 이제 불안한 일위로 끝났을 때는 결국 이제 이 꼭 반문 정서라고까지 하긴 어렵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닌 다른 대안에 는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유권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향후 본선 구도에서 뭐 일종의 이제 문재인 대항마가 떠오를 수 있는 여지 내지는 그 비문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힘 이런 것들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얼마나 크게 승리할 수 있느냐 내지는 얼마나 불안하게 1등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본선 구도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이제 유리한 구도인 것은 틀림없고 이것이 이제 쉽게 변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심판론 기류가 있게 되면 제1야당이 프리미엄은 없고 또 거기에 이제 박 전 대통령 상징성과의 대결 구도에서 어쨌든 경험을 가지고 있던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프리미엄을 얻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구속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범야권층, 정권 심판과 교체를 바라는 범야권층에게 전직 대통령이 이제 구속까지 되었기 때문에 네. 심판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어쨌든 인식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 어떤 그 기류가 다소간 이제 조정이 되면서 심판 기류가 조정이 되면서 네. 후보 선택에 있어서의 다양성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국민의당 후보가 부각이 된다면 그것도 정권 교체이면서 어쨌든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다른 정치를 잘 다룰 수 있거나 국정 역량이 더 있거나 이런 새로운 기준들이 부각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어쨌든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호남에서의 안정적인 어쨌든 지지율을 득표율을 보이는 것이 이후에 이런 논란들이 있을 것을 방어해낼 수 있는 힘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그 득표는 매우 이제 중요하게 호남에서의 득표율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국민의당 안철수 그러면 그 후보 예비 후보의 그 연설 있지 않습니까? 주말 경선에서 연설 잠깐 들어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저 안철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네, 뭐 희망 반 기대 반으로 국민의당에서는 안풍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호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도권까지 확산될 가능성 안철수 바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흐름보다는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보시면은 물론 이제 보수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바람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이제 지난해 내내 관통했었고 올해 1월 초까지 있었던 반기문 바람, 반풍이 있었고요. 또 뭐 보수층 중심이긴 하지만 뭐 황교안 총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속에는 이제 보수 진영에 대한 기대나 어떤 주자를 바라는 심리도 있지만 민주당의 어떤 집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내지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어떤 여론 상당히 강하다 이런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떤 안정적인 대세론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각 당의 경선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상하는 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되고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후보가 선출됐을 때 그다음에는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있습니다만 이쪽은 이제 보수 진영이 되면서 뭔가 그 결 자체가 다르지만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유권자가 주목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보수 진영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 주목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흐름 속에서는 여론조사 격차가 많이 나지만 이렇게 후보가 이제 구도가 정해지고 났을 때 결국은 이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강력하지 못한 어떤 흐름들이 형성되면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중도 보수가 다 통합되지 않고 나누어진 부분 때문에 과연 이제 전체 구도가 다 완전히 흔들릴 수 있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다른 구도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지금 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9만이 참여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 당원들이 뭐 이제 한 20만 정도 되는데요. 절반 가량 이제 참여한 것이고 호남이 이제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호남에서 이런 이제 높은 성과를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만약에 전국적 바람으로 가려고 한다면 인구라든가 유권자 수는 수도권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제 호남에서의 이제 그런 10만 가량을 훨씬 이제 상회하는 가령 이제 다른 지역 다 합했을 때 20만 중반대, 25만 정도까지 나타난다고 한다면 네. 전국적으로 이제 어쨌든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세 또는 안철수 전 대표 등에 대한 지지세가 지난 총선에 이어서 여전히 이제 잔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주는 측면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호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제 규모로 나타난다면 어쨌든
어쨌든 새로운 어쨌든 전략이라든가 좌표를 이제 고민해볼 측면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나온 것은 1차적인 정치적인 의미를 보자면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와 경쟁할 수 있는 동력을 확인했다는 정도의 이제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 어제 선거 참여인단이 상당히 규모가 높았다는 것은 그렇게 일단은 봐야 될 것이고 어쨌든 이후에 가면 지금 이제 보수층에서의 지지가 보수 후보로는 이번 대선에서의 어떤 승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는 기대감이 현재 낮아지게 되면서 비록 야권 후보지만 수용 가능성이 높은 야권의 중도 후보로 많이 이제 옮겨가 있는 상황인데 1차적 수혜를 안희정 지사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민주당 주자가 문재인 전 대표 등으로 정해지게 된다면 아마 2차적 수혜자는 안철수 전 대표가 2차적 수혜자가 될 가능성 뭐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박지원 대표가 오늘 제발 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진심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수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그 부분인데 일단 그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들 토론회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이것도 OX로 답변 안 하실 겁니까? 국가보안법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니 그게 초등학생한테 지금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자, 어떻게 그러면요. OX 대답을 하라고 이게요. 다음에 답변하시고요. 네, 의의가 없다. 다른 당 기웃거리고 다른 당하고 뭐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홍 후보께서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고요. 그 문제는 후보가 된 제가 게 알아서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아서 할 우리 테니까 중에 각자 그거는 알아서 걱정 안 그거는 하셔도 해야 합니다. 돼요. 자, 두 분은 그 지금 어쨌건 홍 지사가 제일 앞서가고 있으니까 여론조사 지표로 어찌 될지 모르지만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예컨대 뭐 홍준표 지사라든가 어느 정도까지 지지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시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존에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여론을 갖고 유추해 본다면 아마 그 황교안 총리에 대한 기대감, 지지율 수치를 갖고 좀 유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보수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 기대를 끌어모았던 것이 이제 15% 20%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수당의 후보가 결정됐을 때 아마 일단 20% 정도, 특히 이제 그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당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보수층 전체가 한 곳으로 모이긴 어렵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떤 여론 흐름을 봤을 때는 정당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대략 한 20% 가까운 득표는 무난히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홍준표 지사 등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보유하게 되는 확보하게 되는 지지율 수준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수준에 따라서 이른바 제3지대의 어쨌든 경쟁력이라든가 파괴력 또는 그것이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의 파괴력 정도가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만약에 20%의 안정적 지지를 가져가게 된다. 그럼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뭐 40% 또는 중반대의 지지를 가져가게 되면 제3지대에 있는 또는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은 굉장히 이제 좁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 파괴력이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만약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한 10% 내외 되게 되면은 민주당의 후보와 제3지대의 누군가가 어쨌든 경쟁 구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의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가져가느냐 이거가 이제 매우 주목되는 상황인데 지금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금 보수는 어쨌든 그 뭐 폭넓은 결집이 지금 어려운 상황,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10% 중반대 정도까지는 지지를 보일 수 있을 텐데 그 추가적인 상승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지원 대표의 지금 그 얘기되는 제3지대 관련한 오늘 발언 들어보고요. 바른정당과 뭐 김종인 전 대표 등등 포함해서 이후에 그 움직임의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완전 국민투표 경선의 대박 이런 것들이 호남을 움직였고 특히 문재인 대선론에 대한 공포증을 가졌던 호남에서 이제 국민의당 한번 해봐라 하는 기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는 개나 고동이나 어중이 떠중이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혹시 김종인 전 대표하고도 만나신다거나? 김종인 대표하고는 며칠 전에 전화 통화해서 제가 협력을 구했습니다. 자, 이 제3지대 움직임 뭐 또는 비문연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이게 보면은 이름은 되게 이제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본질은 우리가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랑 사실은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당의 소속 후보가 어느 후보가 독주하고 있을 때 다른 이제 2등, 3등 후보가 독자적으로는 승리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쨌든 1위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어쨌든 의기투합하게 되면 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본질은 이제 그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라든가 어떤 대중적 선호도라든가 기반 안정적 기반 측면을 봤을 때는 국민의당 후보가 그런 제3지대 공간에서의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국민의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호남이라는 데 어쨌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기존의 어쨌든 구 여권 인사들을 포함해서 이 연대를 추진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야권 성향을 가지고 있는 호남에서의 민심 이탈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즉각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이제 연대 가능성은 사실은 희박하다. 국민의당 주축이 됐다고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의당으로서는 조심스럽게 행보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만약에 민주당에서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 등으로 정해지게 될 경우는 바른정당 정도까지는 어쨌든 같이 연대의 가능성들을 어쨌든 명분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어쨌든 김종인 전 대표는 뭐 대중적 지지 기반은 없지만 어쨌든 경제민주화 등 상징적인 요인 또 민주당에 대한 공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김종인 또 바른정당 국민의당 후보와 간의 자연스러운 어떤 연대 움직임은 이후에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보수 두 당,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금까지 아직 경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류를 보면 공교롭게도 그 보수 통합을 주장한 홍준표 지사가 현재 앞서가고 있고 바른정당에서는 갈래가 두 개였죠. 보수와 통합을 주장한 유승민, 그다음에 중도 통합을 주장한 남경필 지사 두 분이 이제 격돌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승세로 봐서는 유승민 의원의 승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일단 보수 진영은 통합 움직임을 보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다고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많이 승리했을 때 손쉽게 이렇게 그 보수 쪽과 하는 통합 단일화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일단 1차적인 구도는 보수 통합 후보와 그다음에 국민의당 중도 진영과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 이렇게 아마 3자 구도로 재편이 되면서 그 속에서 결국 아까 이제 윤영 센터장이 얘기한 대로 보수 진영의 어떤 지지율 내지는 득표율이 수준이 얼마나 높아지냐에 따라서 3자 구도로 가거나 내지는 한쪽이 좀 내려가면서 중도 진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속 게임 형태의 3자 구도가 먼저 벌어지고 실질적으로 논의는 있겠지만 어떤 중도 보수가 대통합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 단일화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봐서는 각 당의 지지 기반이라든지 이념적 성향들 봤을 때 쉽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난한 과제다. 거기까지 가기에는 양자 구도가 되기에는 또 이제 보면은 이게 연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뭐 희생적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다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강한 이제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것이 이제 어떤 권위 있는 조정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코디네이터가. 근데 이제 양쪽을 아우르는 어떤 그런 코디네이터, 조정자가 사실은 지금 부재한 상황들, 또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인 중도와 보수로 아우르는 전체 통합을 상당히 이제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의 분석 들었습니다. 6시에서 7시 사이에 민주당 호남 경선 결과 발표됩니다. YTN이 속보로 자세하게 보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